성수동에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상권의 보통 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런 면에서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이대나 신촌이나 가로수길이나 강남 쪽 쇠퇴한 거는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잖아요. 서울의 다른 핫플레이스하고 성수동하고 다른 점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국내 부동산학 박사 1호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025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년을 쭉 돌아볼 때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로 꼽아본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강남의 특정 지역만 폭등했다. 이렇게 저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남만 오르는 걸까요?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그 로케이션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달려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그런 데가 이제 강남 쪽이잖아요. 근데 강남 3구 중에서도 일부 단지만 급격하게 오르고 또 강남 3구 중에서도 안 오른 지역도 있고 그래요. 복잡하군요. 복잡하죠. 그럼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단지별로 로케이션이나 이런 걸 그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서울시도 안 오른 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곽에. 떨어진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떨어진 데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걸 침체라고 봐야 되나요? 안정기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침체라고 보고 있어요. 침체라고 봅니까? 상가 엉망이죠. 또 주택은 지방은 미분양 많죠. 6만 채가 넘잖아요, 미분양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맨날 강남 특정 지역만 오른다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초조감을 느끼는 거죠.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6개월 좀 지났잖아요. 정책을 3번 했잖아요. 한 번은 공급 정책이고 두 번은 수요 억제 정책이에요. 근데 수요 억제 정책은 몇 달 안 가요. 오히려 나중에 가격을 더 많이 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수요 억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음 정책이 나오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정책을 20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올랐잖아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된 정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정책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건가요? 정책을 할 때 지금 고위 관료들을 보면은 2채 이상 있는 분들이 절반 정도 돼요. 그다음에 강남 요지에 또 집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정책을 하는 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올바르게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책을 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하니까 할 때마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책을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럼 이제 주제에 앞서서 오늘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분야에서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종묘 앞 재개발 사업하고 종묘. 세운 얘기인데. 사지구.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면서 초고층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서울 중심에 발달된 깨끗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건물조차 유산이고 특히나 종묘에서 바라보는 서울 풍경이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동기 박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세운 사지구거든요. 보통 문화재에서 100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세운 사지구는 18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화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종묘가. 그러니까 100m가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재를 보존을 위해서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자, 경제적인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 저는 서울이 랜드마크가 되고 한다면 오히려 고층 건물을 짓는 게 종묘가 있는 거를 오히려 더 가치를 높게 해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 종묘라는 문화재를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180m 떨어지는데 고층 건물을 짓는 것, 이거는 훌륭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보존시키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묘의 어떤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종묘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지역인데 성수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광진구 출신인데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성수동의 이미지와 지금의 성수동의 이미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수동에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이 성수동의 부동산 붐에 대해서도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끝물이다, 오를 만큼 올랐다. 반면에 무슨 소리냐, 더 갈 것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건물이라고 한 거는 좀 시기상조 같고 지금 한참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권이라는 거는 이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쇠퇴해 가잖아요. 네네네. 그 상권의 보통 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주택하고 또 다르거든요. 주택은 한 20, 30년 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5년, 10년은 지났으니까. 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더 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이 성수동은 이대나 홍대나 또 종로나 이런 데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대나 신촌이나 가로수길이나 강남 쪽에 쇠퇴한 거는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잖아요. 상권이라는 거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요. 근데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정하게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이건 성동구청에서도 굉장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가. 아,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오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시작할 그렇게 수 봅니까? 있죠. 이제 성수동의 단점은 200평에서 300평 요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큰 기업이 들어오면 한 1000평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 300평 규모. 이 규모로 계속 나간다면 성수동의 상권은 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한 건물 한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크지 않은 게 이 성수동에서는 장점일 수 있는 거네요. 장점이죠. 이 성수동이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일단 성수동은 보셔서 알겠지만 평지잖아요. 걸어다니기 너무 좋죠. 평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틀리는 거예요. 서울의 다른 핫플레이스하고 성수동하고 다른 점이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핫하게 된 거죠. 아, 그럼 비슷한 지역이 생각나는 게 연남동이 그러네요. 연남동도 연남동. 평지고 건물 다 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작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죠. 보는 거네요. 그게 이제 커지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성수동이라는 이 지역 상권의 수명을 예측한다면 몇 년으로 보십니까? 빠르면 5년,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례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소호라고 들어보셨죠? 소호 들어봤죠. 소. 네. 네. 그게 이제 소호라는 게 맨하탄 남쪽에 있는 공장지대였어요. 이 성수동하고 똑같아요. 그 공장지대가 쇠퇴하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하락해가지고 소호라는데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임대료가 싸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예술가들의 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난 거죠. 고급 호텔들이 들어오고 최고급 레스토랑이 거기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떠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거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왜 그런가요? 요새 SNS가 발전했잖아요. SNS로 계속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구경하고 보여줘요. 성수동도 뜬 이유가 그거예요. 또 성수동 와보니까 좋고 이걸 갖다 SNS 올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고 우리가 이제 SNS 본 내용은 가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 또 헐리우드 거리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또 식당도 그렇잖아요. 아까 그 감자탕 집을 봤는데 아, 그 집은 워낙 유명합니다. 근데 감자탕 집을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SNS 보고 한번 먹어보자. 줄을 막 2줄로 3줄로 섰더라고요. 지금 작년 같은데 보니까 등동구의 방문객이 2,900만 명이더라고.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외국인이 300만 명이에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통계가 완전히 안 나왔지만 외국인이 500만 명이 방문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핫해지는 거죠. 핫해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작년보다 3배, 4배 올랐어요, 임대료가. 근데 이렇게 오르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고가로 오르면은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소원은 막 5성급 호텔이 막 들어왔거든요. 최고급 레스토랑 막 들어왔어요. 그걸로 메꿔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대기업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문제. 못 들어오면은 쇠락하는 거죠. 하긴 지금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동네를 좀 걸었거든요. 근데 빈 가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본 데가 50평, 100평 돼 보였는데 임대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지금 연무장길 있잖아요. 연무장길만 핫하고 또 조금 저 골목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또 핫하지가 않아요. 아직 확장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성수동에 전반적으로 좀 퍼져 나가려면 또 새로운 상권이 또 들어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한 번, 2번 오면은 새로운 걸 또 찾아 나서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 헐리우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책에서만 봤던 거 막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과연 2번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권은 5년, 10년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또 바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영향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은 한 5년, 10년은 더 갈 거로 본다. 예, 저는 더 갈 걸로 봐요. 그 성수동에 인기 있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팝업 스토어가 아닌가 싶어요. 요새 인기 있다 싶은 팝업은 전부 성수동인 것 같고 마치 어떤 브랜드가 됐건 제품이 됐건 성수동에서 팝업하지 않으면 잘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지금 TV 안 보잖아요, 젊은 분들. 네. 그럼 TV 광고 해봐야 소용이 효과가 없죠. 없죠. 팝업 스토어는 결국 광고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동에서 광고를 하고 젊은이들이 SNS를 친구들한테 보내고 지인들한테 보내고 확산
비싼 데 가서 성수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지속되지는 않지만 지금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광고주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핫한데 광고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임대료가. 팝업들 임대료도 만만치 않게 비쌀 거예요. 아마. 만만찮아요. 네. 지금 보면은 100평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00만 원이에요. 하루에요? 하루에 1,000만 원. 일주일이면 7천만 원, 열흘이면 1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주고 하는 이유가 광고료 TV 줘도 그보다 이상 주는데 광고료 생각하고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팝업 스토어만 가지고 하면 오래 못 가요. 광고 효과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또 떠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쇠퇴하는 길이죠. 젊은이들을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또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참 어쩌다가 성수동이 이렇게 팝업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핫한 장소가 되는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집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지역이 갑자기 뜨잖아요. 왜 뜨는 거예요? 일단은 성수동이 이제 공장지대가 쇠퇴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싸요. 그럼 사람들이 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은 수익이 생기잖아요.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상권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다른데 핫플레이스하고 또 틀린 게 공장이 그대로 이용해도 지금 뭐 그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대림제지 같은 뭐 제지 공장이 핫하게 그냥 그대로 빨간 벽돌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은 또 용적률이 세요. 400%까지 할 수 있어요. 용적률이.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용적률을 높이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좋은 게 여기는 공장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아, 공장이었으니까. 네, 공장은 네네. 원래 층고가 네. 높아요. 뭐 네. 큰 뭐 기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광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 팝업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뭐 이런 거가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일주일, 3일 뭐 이렇게 빌리는 건데 하루 빌리는데 100평짜리가 1,000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체를 1년이나 2년 전세를 내놓고 월세를 해고 1년 동안 전전세를 또 주는 거예요. 팝업을 재임대를 하는 거죠. 그게 수익이 훨씬 더 커요. 임대료를 훨씬 더 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비지만 않는다면. 예. 그게 팝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은 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핫하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취소점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니 이미 취소지 않고. 치솟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덜 취소했다고 봐야죠. 아니, 하루에 1,000만 원인데요. 가로수길이 평당 200만 원이었어요. 네네. 여기 지금 평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이제 이번 달에 100만 원 된 거예요. 근데 가로수길은 평당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반값이잖아요. 아직은. 와, 그럼 성동구에서는 이 이상 월세가 오르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겠네요. 뭐 월세가 오르지 않게 노력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상권을 하던 분들이 보호를 해주려고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서로 상생 협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데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걸 제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제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지할 수는 없겠죠. 제지할 수는 없지만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상생협약을 하더라도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말자. 이런 것들은 상생협약으로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저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 그냥 계도하는 수준이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여튼 온갖 행정 조치를 사용하는데 그 행정 조치라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행정력은 좀 세잖아요. 그 지속 가능 발전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성동구의 그게 바로, 노력이군요. 이게 오래 가자는 거거든요. 다른 상권처럼 5년, 10년 하고 반짝하고 쇠퇴하지 말자. 그럼 이게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보는군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 건물주의 이익을 제한하는 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의 반발은 없나요? 그거는 건물주의 이익은 제한을 할 수가 없죠. 월세를 올리지 마라 하는 것들이 사실 그분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생 협약,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도하는 거죠, 지도. 자발적인데 잘 되고 있군요. 아직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정적이신 거예요? 긍정적이신 거예요? 임대료를 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다. 네. 성수동을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패션이거든요. 패션이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패션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아주 저가부터 아주 고가까지. 기존의 패션거리라고 하면 이게 가격대별로 모여 있습니다. 예전에 청담동만 하면 좀 비싼 옷가게들이 모여 있었고 아니면 동대문처럼 좀 저가의 옷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수동은 그 섞여 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청담동 패션거리하고 동대문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 저가. 근데 그 두 개 다 지금 쇠퇴하고 가고 있잖아요. 동대문 상가는 뭐 거의 오래됐죠.空실률이 80몇 %잖아요, 지금. 지금 그렇습니까? 저만 해도 동대문을 안 간 지가 꽤 된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이 가면은 80몇 %까지 안 되는데 안 가시니까 제 잘못이군요. 네, 대부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세요. 그러면 공실률 좀 떨어뜨리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수 경기 침체도 있어요, 물론. 또 하나는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중국 제품이 옛날에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중국 제품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상권의 쇠퇴가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동대문이. 성수동보다 더 비쌌어요. 그럼 수익이 안 나는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쇠락하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성수동에는 패션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동대문 상권이 또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 브랜드 자라라든가 유니클로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아주 비싸지 않잖아요. 이런 브랜드 제품이 들어오면서 동대문 상권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대규모 브랜드들이 들어왔잖아요. 동대문 제품과 얼마 차이 안 났죠? 얼마 차이 안 났죠. 그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수동에서는 다양하게 하는 거는 아까 지속 가능한 좀 오래 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의 이 현상이 이 상권이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네. 청담동은 최고급화 시켰는데 쇠퇴하잖아요, 지금. 공실률이 지금 24%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근데 많습니까? 실제는 30% 넘어요, 공실률이. 아, 그래요? 근데 거기는 나름대로 좀 한산하긴 하지만 한산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고급 제품 거기 보면은 뭐 스포츠카 해외 명품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산한 데를 즐기는 분들이 아직도 수요가 조금 있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쇠락할 걸로 봐요. 장기적으로는 쇠락할 것이다.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공실률이 많거든요. 이렇게 성수동이 패션의 대명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외신에서는 뉴욕의 브루클린처럼 성수동이야말로 서울의 브루클린이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이런 평가는 오래 갈까요? 성수동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패션의 리딩 지역이 되려면 지금부터 뭘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 성수동은 이제 공장지대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층고가 굉장히 높고 다 평지고 그다음에 전철이 가깝고. 근데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2호선이 있잖아요. 성수동 이쪽 오는 전철은 지상철이잖아요. 내려오는 데가 너무 좁아요. 복잡해요. 아, 성수역이요? 예. 그동안에 이제 홍대나 이대 이런 데 보면은 전철이 다 지하니까 나오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단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료가 치솟으면 끝장이에요. 이 모든 게 임대료랑 관계가 있군요. 아이, 그럼요. 모든 상권은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쇠퇴가 시작돼요. 지금 팝업 스토어가 많이 들어온 게 성수동을 핫하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단기 임대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기 임대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떠나기 시작하면 팝업은 안 하기 시작해요. 바로 가라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외로 상권이 빨리 쇠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팝업만 해가지고는. 그래서 1년 임대, 2년 임대 이렇게 임대 기간이 좀 길어야지. 지금처럼 일주일, 뭐 오래 해봐야 2주일 하거든요.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쇠퇴도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도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아니, 부동산은 더 어렵죠.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건물 하나 사거나 아파트 하나 사면 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절대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의외로 부동산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의외로 부동산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다 돈 번 것 같죠, 부동산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잘못 사면 큰일 나는 건가요? 네, 큰일 나죠. 그 성수동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 압구정동 이쪽은 공실률이 더 높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떤 건물주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실로 내버려 두느니 월세를 좀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드리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건물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떨어지는 거죠? 상권은 수익에 비례해서 건물값이 결정돼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도 상가는 무조건 수익 기준으로 해요. 그럼 월세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건물 가치가. 그럼 대출을 안 받은 분들은 괜찮아요. 대출 받은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 상환 요청이 와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차라리 비워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추는 거죠. 그 감춘다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비워놓으면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은행 대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사실 그 가로수길 같은 데는 공실률이 42%예요. 그렇게 높습니까? 근데 실제는 절반이에요. 왜 절반이 넘느냐?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있으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관리비만 내고 그냥 여기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익적으로 통계가 42%가 공실이에요. 그러면은 가로수길은 건물 가격이 반값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치 면에서는. 그런데 건물 주인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죠. 그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임대를 공실로 남겨두더라도 절대 임대료는 안 드린다.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은행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언젠가는 살아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살아나요. 그렇게 하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거기에 임차인들이 들어올 정도로 임대료를 계속 낮춰야 돼요. 낮추면 임차인들은 들어와요. 항상 상권이라는 거는 수익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비용이 싸지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가로수길이 살 수 있는 방법 뭐냐? 임대료를 점점 떨어뜨려 가지고 임차인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값으로 떨어져서 다 들어온다. 그럼 반값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3분의 1로 떨어져서 다 들어온다. 3분의 1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물론 건물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상권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방치해 놓잖아요. 가치는 이미 반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건물 가치가. 근데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 건물은 200억이었는데 내게 100억 분이 가치가 안 나간단 말이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건물주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방치하면은. 지금 거의 뭐 가로수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걸로 하나에 다 빈집이거든요. 공실이에요. 그러면 빈 사무실이 늘려 있으면 다른 데도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요. 동네 자체가 약간 죽어있는 동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북적북적해야 장사가 되는 거지. 하나 걸로 하나 이거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안 오고 쇠퇴가 완전히 빨라지고 나중에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가로수길 건물을 하나 사려고 박사님한테 상담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반값 이하면 사야죠. 반값 이하로 나오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에? 진짜 급한 분들은 팔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못 파냐면 대출받은 분들은 팔면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대출받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절대 안 팔고 망할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상권이 성수동으로 왔잖아요. 성수동에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또 성수동도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뭐 얼마나 오래 가느냐만 달려있는 거지. 근데 가로수길로 다시 회귀를 한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료를 대폭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테란노 있잖아요. 테란노. 강남 같은 데는 이제 공실률이 한 10%가 좀 안 돼요. 테란노하고 강남 권역을 보면은 한 9% 좀 넘는다고 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9% 10%면 괜찮은 편인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한 6% 미만이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가치하고 가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지금 테란노에 있는 빌딩들 팔려고 보면은 전에 높은 가격에 반값에 살 사람이 있을까 말까요. 지금 현재. 아니 9%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잖아요. 사실상 경기 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감추는 게 뭐냐? 강남에 몇 개 단지 가지고 신고가 형성되고 50억이고 60억이고 뭐 100억 간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내는 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우리나라 전체는 죽어가는데 경기가 지금 침체 상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IMF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상권을 보면은. 지금 오늘 성수동 핫한 걸 다루지만 이 성수동이 또 언제 쇠퇴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성수동만 핫하지 과거 핫플레이스였던 다른 지역은 쇠퇴해버렸잖아요. 홍대, 이대 뭐 다 가면 쇠퇴해버렸어요 지금. 이대는 정말 90년대랑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환율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환율을 정부에서 국민연금 가지고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막고 있어요. 환율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가지고 막으면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받을 걸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을 막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막느냐, 국민연금 이런 걸 갖다 쓰면서 환율을 막느냐. 저는 기준금리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기준금리 올리면 큰 단점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 폭락은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너무 버블이라고 보시는 너무 거예요? 버블이에요. 일본하고 중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일본은 부동산을 소유욕이 아예 없어요.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부동산 값이. 골프장이 10분의 1값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일본이. 안 살아나잖아요. 지금. 중국 콘크리트 문화 다 없애고 이제 AI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아파트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경기 침체 시비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아니 부동산이 그래도 오른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부동산학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충격적이고 진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원래 부동산이 언제 떨어졌어야 되지 하면은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어요. 10년주의가. 부동산이 한번 떨어질 시점에 팬데믹이 와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부동산이 안 떨어졌어요.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아파트 값이 또 폭락 수준으로 갔어요. 강남도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22년도.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온갖 정책 자금을 풀어가지고 폭락을 막았어요. 그때 안 막았어야 돼요. 그 막은 게 우리나라 경기 침체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막지 말고 폭락을 하도록 놔뒀어야 돼요. 반값 이하로 떨어지도록 놔두고 거품을 뺐어야 돼요. 그러면 경기 침체 기간이 짧을 텐데 22년도에 막 폭락하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 막 반값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온갖 정책 자금을 풀어가지고 수십조를 풀어가지고 막았어. 그 막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상승기가 온 거예요. 팬데믹 때 상승했죠? 16년부터 쭉 올랐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게 부동산에서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게 부작용이 나타난 게 뭐냐? 상권의 쇠퇴예요, 지금. 경기 침체의 징조는 주택이 아니라 상권이에요. 지금 우리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 들으면은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의 절반 정도가 버는 수익 가지고 대출 이자도 못 내요. 그러면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라는 사이즈를 봤을 때요. 서울의 상권이 참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말씀하신 홍대, 이대, 강남, 압구정, 청담동, 지금 여기 성수동, 네, 한 7개 정도. 종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돈단 말이에요. 여기가 떴다. 그다음에 여기가 가라앉고 그다음 저기가 떴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도시 차원에서 보면 이게 골고루 떠 있는 게 좋은 그게 거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죠? 그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유지를 해가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건 없고 유지되려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환율의 상승 이런 게 없으면 가능한데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7개 상권이 다 살아나기가 불가능해요.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또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200억 불씩 주잖아요. 200억 불이면 한 30조 가까이 매년 주는 거예요. 물론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하지만 잘한 건 잘한 거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이제 4,200억 불? 이게 우리나라 외환인데 외환이 200억 불이 매년 10년 동안 2천억 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IMF가 왔다 또 금융위기 왔다 회복을 금방 했어요. 3, 4년 만에 회복을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만 경기가 안 좋고 세계 경제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요. 영국, 프랑스 막 경제 안 좋은 게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진짜 안 좋아요. 프랑스 경제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좋지 않아요. 미국도 엄청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관세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IMF나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우리나라가 3, 4년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외부 환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가요. 근데 지금 그게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고 세계 글로벌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콜고루 되기는 힘들고 다른 상권이 다 쇠퇴하고 성수동으로 몰려왔다가 또 성수동에서 또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로 또 몰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거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는 어딜까요? 이제 살기 좋은 동네는 저는 그렇게 봐요.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배행둘러. 모든 상권이나 아파트 가격이나 그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요. 근데 2호선이 뱅뱅 돌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아직도 아파트 값도 싸고 또 상권도 싸고 아직도 공단이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성수동 말고. 그런 데는 한 번은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남 쪽은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한 바퀴 뺑 돌면 아직도 3분의 2는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성수동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떴잖아요. 그러니까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은 뜰 수 있겠다. 그게 이제 로케이션이 좋다는 거죠. 오늘 저는 박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부동산 경기엔 주거지 경기와 상업지 경기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발전을 해야 된다. 요거를 배운 게 오늘 가장 큰 수학인 것 같아요. 상업지는 5년에서 10년이에요, 사이클이. 주거지는 20년에서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는 오래 가죠, 사이클이. 예를 들어 강남 어디 떴다. 20, 30년 가는 거죠. 상업지는 빠르죠, 순환이. 수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수동이 흥하게 된 배경부터 제2의 성수동의 출현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국내 1호 박사 서동기 박사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이 시간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